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4년 5개월 만에 열렸죠. 한일중 정상회의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한중 한일 정상회담 따로 만났고요. 오늘은 세 정상이 한꺼번에 만나면서 공동선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미, 일단 세 사람이 만났다, 오랜만에 만났다,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요. 만남, 회담, 그리고 공동선언문 발표. 이것 자체가 형식적인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회담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경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좀 아쉽고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판단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거는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예. 그냥 서로 노력을 하겠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진전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 TSC 등 협력 채널 강화하기로 했고요. 경제통상, 기후변화, 과학기술, 보건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국 FTA 협상 가속화하고 공급망 협력을 좀 더 확대하겠다. 3국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협력 사업을 좀 발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비즈니스 서밋까지도 개최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어쨌든 이 한중일 세 나라가 가장 중점 들여야 할 것은 북한 문제였어요. 북한의 비핵화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의 현존하는 미사일, 핵 이러한 위협을 어떻게 삼국이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좀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하는데 좀 미적미적거렸던 것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제에 집중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가 세 나라의 온전한 관심사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 공동선언 보니까 약간 그런 측면도 느껴지더라고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사실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입장으로 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중국이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을 텐데,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해결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모색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중국의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중일, 한일중 3국이 경제,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3국 정상회의를 보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진즉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최대 교육국은 중국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한미 관계 중시했죠. 일본과 관계 정상화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반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을 추진해 왔던 거 아닙니까? 제3자 배상안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북중러, 그러니까 3국의 어떤 군사 안보 동맹이 강화된다거나,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에 거기에 북한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북한과 러시아가 훨씬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려할 바로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오히려 그런 구도가 더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신뢰 얘기를 못했다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고요. 결국은 중국하고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리창 총리하고 만났을 때도 그렇고, 또 오늘 삼국 정상회의 때 공동선언문 나온 것도 봤을 때에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삼국이 많이 교류해 나가자, 이런 쪽에 좀 더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일종의 좀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인 것 같고, 우리 입장으로서도 앞으로 중국과 좀 더 첨단 산업에 있어서 협력할 여지를 만들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의미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작에 이런 결과물을 도출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한중 관계, 냉각 관계, 살얼음 판이다, 이런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간 협상의 결과물을 도출해냈는데요.
2+2, 2더하기 외교안보 대화하겠다, 뭐 차관급이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거기에 FTA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도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FTA 2단계 협상이 진척되는 건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FTA가 어느 한쪽 일방에만 유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업이나 이런 문제의 협상에 들어갈 때는 중국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농민들 또 어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상품 교역에 있어서는 이미 1차 협상에서 한중 FTA에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했어요.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협상이 시작됐다. 이런 점에서는 사드 사태 이후에 한한령 내려져서 우리 문화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중국에 한류 바람이 불고 그랬었잖아요, 한때. 근데 그게 한한령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뭐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출을 못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만약에 2단계 협상이 좀 잘 될 경우에는 문화, 법률, 서비스 관련되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런 측면에서는 평가가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중국하고 좀 더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밀착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좀 더 실리적으로 접근해서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좀 최대한 얻는 방법으로 그렇게 외교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국에 막 의존해서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추구하는 공급망 정책에 무조건 따라가고 편승하고 거기에 안보 문제까지 이렇게 더해지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 중국이 우리하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의 실리를 추구해 나가면서 중국과 교류를 계속 해나가는 방법들을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로는 쉽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리창 총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만나가지고 중국에 투자를 좀 확대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미국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는 등 해가지고 상당히 좀 압박하는 모양새를 좀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또다시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에 투자를 확대한다면 지금 삼성이 미국에서도 반도체 공장 짓고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미국이 용인을 하겠느냐, 그런 어려움을 결국에는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해 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짧게 그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에 그 공동선언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공급망과 관련해서 뭔가를 더 해보겠다. 이 공급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인가? 첨단 산업인가? 네, 세 정상이 다 공통적으로 언급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미국 말씀하셨지만 우린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당연히 이제 미국이 국제 질서를 만드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걸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또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중 갈등이 굉장히 격화됐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과의 교역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미국이 정치적 구호로서의 어떤 공급망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을 완전히 배격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한때 디커플링 얘기가 나왔잖아요. 완전히 중국하고 결별하는 수순으로 갈 줄 알았더니 아니다, 이건 위기관리다, 이런 식의 얘기로 얼버무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을 빼놓고 어떻게 전 세계 공급망을 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 안보의 측면, 그리고 첨단 산업에 있어서 어떤 국가의 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고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동참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가 모든 무기 다 버리고 미국한테로 그냥 가버릴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장설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그렇게 말씀. 해버릴 경우에 예.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하지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완전히 다 버리고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도 역시 중국하고 의존도가 상당히 많아요. 일본도. 중국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경제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아마 절실한 상황일 거예요. 이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뭐 AI라든가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또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미국이 마냥 그거 못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교고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좀 틈을 넓혀가는 작업들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짧게 반론할 시간 드릴까요? 뭐 특별히 반론할 건 없는데 네. 저는 이번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여러 가지 회담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분야에 집중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언급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워낙 하나된 중국이 강하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어요. 그러면 대만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도 지원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 당국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현명하고 지혜로운 좀 대비책을 미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